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누수를 넘어선 뇌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종 뇌질환이 그저 뇌에 집중된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고 많은 뇌질환 중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주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폐 환자가 다 알러지 환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자폐 진료를 하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십수년 전의 일인데요. 자폐증을 진료 과목으로 명시하기 전부터도 자폐 환자분들은 저에게 치료해달라고 아름아름 찾아오셨습니다. 자폐를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고 알러지를 치료해달라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알러지가 너무 극심한데 진단명은 자폐, 발달장애 1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으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에게서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알러지 반응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항목의 개수가 정말 많았고 알러지 반응이 강하고 극심했고 각종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알러지 반응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알러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폐 스펙트럼 환자라면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올 리가 만무할 테니까요. 초반의 자폐 환자분들은 최 원장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러지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치료하고 싶었고 알러지를 치료해서 나쁠 일이 있겠냐 그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명쾌한 최 원장을 찾으시는 자폐 환자분들은 모두들 알러지가 심각하게 많은 캐릭터였고 그래서 저는 알러지가 심한 자폐증 환자만 선택적으로 진료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알러지성 자폐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것은 연구자료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저를 찾아오는 알러지성 자폐 환자를 치료했고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자폐의 호전 반응이 나타났으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부연 설명을 덧붙이자면 안타깝지만 알러지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캐릭터도 더러 있습니다. 알러지 검사 결과 알러지가 많았기 때문에 알러지성 자폐일 가능성을 보고 치료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알러지는 질병이라는 나무에 저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가지였을 뿐 자폐 증상의 뿌리에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소인이 있는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반응이 있는 알러지성 자폐, 그 원인 물질은 2010년도에 들어가면서 자폐증의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추가됐는데요. 전반적인 발달장애 증상이 광범위하고 중등도도 너무 다양해서 질환별로 세세하게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진단도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비특이적 전반적 발달장애, 레트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등의 질환을 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단어로 통합했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는 자폐증의 진단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진단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폐 스펙트럼은 드문 질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종 뇌기능 저하, 과잉행동 증상, 지적 발달, 지연 등 ASD의 증상이 왜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뾰족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자폐의 원인이 알러지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도 100번 양보해서 자폐와 알러지가 연관이 깊다는 가설에 대한 저의 경험적인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봤던 알러지성 자폐 캐릭터와 연관이 깊었던 알러지의 원인 물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알러지성 자폐 환자들 한두 가지 아이템의 알러지가 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모든 알러겐이 다 자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려고 해봐도 오늘은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흡입제 종류입니다. 흡입제 알러겐은 코와 목 기관지를 통해서 목에 접촉하는 알러지 유발 물질들을 말합니다. 잔디나 꽃, 꽃가루 등의 포자, 담배 연기, 화장품, 향수, 커피, 양념 냄새, 팝콘, 음식을 조리할 때 나는 냄새, 공기 중에 날리는 곡물 가루, 허브와 오일, 페인트나 바니쉬, 접착제, 살충제나 비료 등의 화학물질 등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코로 흡입하는 환경물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의 자폐 환자들에게 다 나타날 정도로 전형적이지만 일반인이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짜증을 내는 거야? 왜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지? 왜 갑자기 칭얼대는 거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보호자는 냄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먹은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니까. 코로 흡입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알러지가 없는 일반인들은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의 니코틴, 공기 중에 퍼지는 디퓨저나 술의 냄새, 화장실의 암모니아 냄새 등은 각종 물질의 통과를 철통 방어하는 뇌혈관 장벽, BBB를 아주 쉽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에서 20초, 짧게는 7초 안에 BBB를 통과해서 뇌에 흡수되니 먹고 소화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죠. 그런데 코로 흡입하는 화학물질, 페인트나 본드, 락스, 헤어스프레이 등의 알러지가 있다면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뇌에 흡수돼서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눈치도 못 채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섭취제 종류입니다. 입으로 섭취하는 알러겐은 입과 위장, 소장과 대장을 거쳐 소화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먹는 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알러겐보다 가장 과격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의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미료, 약물, 음료수, 검, 비타민제 등의 영양제를 다 포함합니다. 1차적으로 음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먹는 것에 알러지가 있는지,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최장 3일 이후에 천천히 나타나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의 경우는 그 원인으로 3일 전에 먹은 음식까지 다 의심하는 것은 애매하기 때문이죠. 사실 알러지성 자폐 환자들은 99.9% 각종 음식에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장 주요한 알러겐인 경우는 보호자들의 가장 흔한 멘트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고플 때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잘 놀고 눈도 마주치고 반응도 좋아요. 그런데 뭘 먹이기만 하면 뭐든지 간에 일단 뭐를 먹고 나서는 증상이 아주 나빠져요. 하루 종일 몸을 앞뒤로 흔들고 지칠 때까지 원을그리면서 막 뛰어다니거나 높고 뾰족하고 위험한 데 올라가고 뛰어내리거나 자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거부하고 엄마에게만 들러붙어서 짜증을 냅니다. 안 먹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먹어야 사니까 그게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먹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알러지 반응입니다. 반면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에 쥐고 있거나 그냥 같은 공간에 그 음식이 놓여 있는 것 뿐인데도 격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거실 겸 부엌에서 생활하니까 다른 것은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커피숍에만 가면 유난히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넘어뜨리고 통제가 안 돼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민망해서 커피숍에는 안 가게 되는데 커피숍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런 증상을 보이네요. 커피 알러지네요. 안 먹어도 알러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진작에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알러지 반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먹는 거 이야기에서 빼면 안 되는 아이템 또 있죠. 음식 첨가물, 식용색소, 인공감미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혀 먹지 않던 것들이라 우리 유전자에는 정보가 전혀 없는데 택배를 보내는 동안 상하지 않게 하려고, 색깔을 내려고, 향기나 맛이나 먹는 질감을 좋게 만들려고 공장에서 만들어 음식에 넣는 물질들 말입니다. 우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정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미확인의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음식 첨가물, 식용색소, 인공감미료 등은 자폐증 환우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자폐뿐만 아니라 ADHD, 우울증, 집중력 저하, 브레인포그, 반사회적인 행동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등 각종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절대 빠지지 않아요. 예전에 인공감미료가 간암을 유발한다는 신문 보도 이후로 참 많은 간 환자분들이 저에게 문의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공감미료 물론 간에 나쁩니다. 그러나 인공감미료 알러지의 가장 극심한 반응은 간이 아니라 뇌신경계 기능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그 반응이 인공감미료 알러지의 각종 반응 중에 가장 무섭고 악랄하다고 말이죠. 그 외에도 종자를 개량한 품종이나 GMO로 재배된 옥수수, 콩, 감자, 밀가루 식품들이 창궐하는 것도 자폐의 폭발적인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더라도 먹는 음식의 라벨 확인, 알러지 패밀리라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뭘 먹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접촉물 종류입니다. 접촉물은 피부에 접촉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환경물질 중에서 패브릭, 옷감이죠.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 스킨 로션 등의 화장품, 비누 세제, 각질 제거제, 화장지, 라텍스 장갑, 고무줄, 염색제, 오일, 가솔린이나 매니큐어, 네일 제거제 등의 화학물질 등입니다. 이 중에 자폐 환우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괴로워했던 알러겐이 뭘까요? 옷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의 경우 통각 신경의 반응이 정상인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쉽게 말해 소리나 빛, 촉감 등의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감을 자극하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 제한 없이 계속 피부에 접촉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일단 옷감 종류에 알러지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옷감에 알러지가 있기만 하다면 그 까탈스러움은 아주 머리 뚜껑을 열 정도입니다. 느낌이 불쾌한 옷이라면 머리에 집어넣는 것도 싫어합니다. 느낌이 좋은 옷이라면 그것을 아예 벗지를 않습니다. 속옷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엉덩이의 고무줄 혹은 라텍스 밴드에 대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감의 종류나 재질과 촉감만 문제가 아니고 옷이 땀에 절었을 때의 느낌, 또 옷 솔기, 접힌 방향이나 옷에 붙어있는 라벨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만으로 맞는 옷을 찾는 데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옷감의 염료나 세탁세제나 섬유유연제 등 옷에 잔류한 화학 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한몫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인 중에 단 한 가지만 몸에 불편한 반응을 일으켜도 자폐 환자들은 그 옷을 거부하는데, 그 반응을 무시하고 그 옷을 입히면 알러지 반응이 훅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폐 증상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옷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지적합니다. 유기농 면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면이 천연섬유라고 화학섬유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연물질에 알러지가 심한 분 많으시죠. 면뿐만 아니라 울, 캐시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러지가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알러지는 뇌의 개인 취향입니다. 객관적으로 좋고 나쁜 것, 가격이 싸고 비싼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접촉물의 두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입니다. 자폐 환자들에게 원유, 그리고 원유 가공 제품의 알러지는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밑에 분류되는 물질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비료, 폴리머, 용액, 살충제, 세제,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가구 및 가전제품, 전자장비, 섬유, 포장, 의류, 페인트, 염료, 잉크, 건축자재, 종이, 접착제, 심지어는 먹는 것에도 석유 가공제품이 들어갑니다. 원유와 원유 가공 물질은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알러지가 있다면 그런 물질이 당연히 뇌신경계 반응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자폐 환우들의 삶에 가장 눈에 띄는 석유화학 제품이라면 바로 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 섬유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저도 정말 힘들더군요. 아이들은 플라스틱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은 물론이고 수시로 물고 빱니다. 손에 잡고 가지고 노는 애착 인형도 석유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달래려고 잠깐 손에 쥐어주는 핸드폰 케이스가 플라스틱이죠.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음식들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에 담겨 있고 음식에도 그 에너지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석유 가공 제품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탈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피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접촉물의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접촉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쾌한 에너지에 계속 노출되면 두통, 편두통, 짜증, 분노, 피로감, 뇌안개, 혼란감, 감정기복, 불면, 우울감 등의 증상이 계속됩니다. 그저 알러지 반응이지만 평소의 감정 상태가 그런 식으로 지속되고 그것은 그냥 성격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알러지가 없는 일반인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심하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매 순간 지속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자폐 환자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자폐 환자는 낯선 타인들과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특히나 자기 몸에 터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상호작용이나 애착관계가 어려운 것이 보호자들을 참 속상하게 만드는데요. 극도로 예민한 자폐 환자들의 패턴을 알러지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게 더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죠. 가까이 오지 마, 내 몸을 만지지 마, 건드리지 마, 쳐다보지도 마, 재촉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다 싫다고? 불안해, 무서워, 이상해. 나 좀 제발 내버려둬.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표현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주사제 종류입니다. 주사제는 피부나 근육, 관절이나 혈관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물질을 말합니다. 주사라고 하니까 피를 수혈받거나 약물을 섞어서 링겔을 맞거나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맞는 경우를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모기나 곤충에게 물리는 경우도 이쪽으로 분류합니다. 외부 화학물질이 피하층으로 들어오니까요. 주사물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가벼운 두드러기부터 아주 극렬한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알러지가 심각할 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플락시스 쇼크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폐증에 관해서라면 뜨거운 감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두들 알고 있는 화두, 백신입니다. 혹자는 저를 백신 반대론자로 부르려고 공격을 하더군요. 그런데 명쾌한 블로그나 유튜브를 자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백신 하나만 패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게다가 백신 알러지가 있더라도 백신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백신을 접종하면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백신 접종이 자폐증의 원인이 된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폐에 영향을 주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너무 많아서 카테고리를 9개로 나누어서 적으면서도 오늘 영상이 이렇게 깁니다. 각종 백신 접종 직후에 몇 달 이상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린 후에 아이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으로 행동이 변하면서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분이 계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백신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폐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분들은 99.9% 백신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자폐 케이스의 경우라면 백신 딱 하나에만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백신만 물고 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으로 인한 기와 경락의 막힘 현상은 비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뿐만 아니라 ADD, ADHD, 정신지체, 조울증 등의 뇌신경계 질환, 크론병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종양이나 낭종 등의 질환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염물 종류입니다. 실상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계의 유전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감염 물질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외계의 유전 물질은 우리 몸에 침입하여 인체 면역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몸에 침투하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람의 세포 속에 기생하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계속 면역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우리 몸의 알러지 성향이 바뀔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명쾌한 패밀리들의 질병 히스토리를 추적하면서 저는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을 무섭게 느끼게 됐습니다. 심한 장염,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은 후에 음식 알러지 반응이 더욱 심해졌다거나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주변의 각종 물질에 예민해졌다는 등의 이야기를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자주 들었습니다. 아프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됐다고 한탄하시거든요. 알러지성 자폐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쾌한 체원장의 뇌피셜로는 감염성 질환에 걸린 이후에 자폐 성향이 발현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런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임신 중에 특히 초기 3개월 동안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감염에 노출된 산모의 경우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이언스에 올라간 매사추세츠 의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임신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세포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그 단백질이 퇴화의 뇌세포 발달, 특히 뇌의 흥분과 억제의 균형을 조절하는 부위에 악영향을 미쳐 자폐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또 특정 장내 미생물이 자폐의 원인이 되는 면역세포를 자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폐와 연관되는 감염성 물질의 악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각종 에너지, 라디에이션의 변화를 1순위로 꼽습니다. 열, 습한 공기, 냉기, 차가운 안개, 태양빛, 눅눅함, 찬바람, 기압변화, 높은 고도, 공기질의 변화 등도 자폐 증상과 연관해 있는 물리적인 요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폐 환자는 춥고 비 오는 날 더 진정을 못하고 격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습한 욕실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에 샤워할 때 극심한 공포나 불안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 삶에 민감한 것이 전자기파입니다. 컴퓨터, 전자레인지, 엑스레이 등을 자폐의 위험 요인으로 꼽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수맥 등의 지자기, 형광등의 불빛, 핸드폰의 와이파이, 고압 송전선의 전자기파에도 자극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탁기나 청소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동 마사지 기계, 움직이는 자동차의 진동 등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과 진동에 예민하다 보니 차멀미, 배멀미를 심하게 앓기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나 승마 등 신체 움직임이 큰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비행기 소리나 자동차 소리나 큰 음악 소리를 듣는 것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공간에서 과격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을 물리적인 알러겐으로 분류합니다. 얼마든지 자폐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인은 서로 섞여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고 습기 차고 추운 날씨에 불쾌한 느낌이 드는 옷을 입고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린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알러지 많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그날따라 유난스럽게 자폐 증상이 훅 하고 극심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빤히 보이지 않나요? 일곱 번째,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에 알러지 경향성이 있다면 그 소인은 후대에 유전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는 알러지 경향성이 없는데 자녀가 알러지가 심한 경우라면 격세 유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알러지가 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세대에 발견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아들과 부모가 알러지 양성 항목이 전혀 다른데 이 아이가 자폐인 것이 부모 때문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아이템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알러지의 경향성만 물려받고 알러지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들어있기는 하더군요. 그렇지만 명쾌한 체원장의 뇌피셜 말고 정확한 결론 얻기를 원하신다면 양가 집안,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알러지 검사 결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질문하시길, 집안의 자폐 진단을 받은 경우는 친과 외가 다 합쳐서 아무도 없는데 이것이 유전적인 문제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알러지 경향성을 타고났지만 선천적인 장부의 허실이 달라서 사람마다 질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현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양가 집안에 자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없다 해도 알러지가 심한 패밀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아토피, 엄마는 우울증, 할머니는 류머티스 관절염, 할아버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외할머니는 그레이브스 C병, 외할아버지는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계셨다면 왜 뜬금없이 자폐 진단을 받았냐고 제게 질문할 상황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질환의 이름이 각기 달랐을 뿐 이 집안은 양가 모두 알러지가 심각했고 3대째 그 자폐는 그 환자분이 취약하게 타고난 뇌 방향 쪽으로 알러지 반응이 튀어나온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자폐를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인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알러지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더보기란에 링크를 붙여놓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닙니다. 8번째는 곰팡이 종류입니다. 많은 자폐 환자들은 이스트 과정식, 칸디다증, 곰팡이, 진균 감염 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카테고리예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인간과 접촉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곰팡이를 먹기도 합니다. 마시는 물속에 존재하며 냉장고 안의 모든 음식에 들러붙고 공기 중에서 먼지와 함께 포자로 떠다니다가 코가 숨을 들이쉴 때 침투하며 인체 표면에서 서식하고 또 약이 되어서 피부 안으로 주사되기도 합니다. 항생제 원료 페니실린이 곰팡이의 종류였죠. 습한 방 구석이나 베란다 코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집을 부풀리며 자라고 있고 때로는 슬리퍼나 욕실 바닥, 수건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갑니다. 때로는 내 발톱에서 자라며 때로는 소장과 질, 피부 표면에서도 자랍니다. 속옷에 냄새나고 끈적한 냉이 묻어나는 것도 버짐이 피는 것도 이스트 감염의 증상입니다. 자폐 환자들은 설탕, 녹말, 탄수화물에 극심한 알러지 경향성을 보입니다. 알러지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당뇨가 소화가 잘 안되고 대사도 잘 안돼서 장에 오래 머무는데 이것은 소장의 이스트 감염과 칸디다 증식을 유발해서 장 누수를 초래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곰팡이는 여기저기 잘 옮겨 다녀서 장벽 이외에도 신체 각 부위로 옮겨 다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고 곰팡이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곰팡이가 심각한 감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더군요. 소장에서 증식하는 세균층,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자체로 뇌의 신경계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곰팡이, 이스트 감염으로 초래된 장누수 증후군은 짜증, 불안, 우울, 공포 등의 감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저 알러지 반응이었을 뿐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오인될 만한 여지를 만듭니다. 9번째, 감정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자폐와 연관이 있을 듯한 알러지 원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훅 없던 자폐 증상이 갑자기 시작됐다면 원인을 찾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는 음식이 새삼스럽게 변한 것도 없고 살던 집에 똑같이 살고 새로 가구를 들이거나 인테리어를 한 적도 없는데 자폐 성향을 타고났다고 해도 왜 그 자폐 성향이 이렇게 발현된 것인지 보호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알러지의 시작점에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존재하더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폐 환자들의 무의식을 체크해보니까 자폐가 시작된 특이점을 잡아내기는 하는데 보호자들에게 여쭤보니 그때는 외부적인 알러겐, 음식이나 물리적인 요인, 백신 등에 노출된 시점이기보다는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번잡스럽고 위협을 느끼는 환경에 노출되었던 시기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임신 3개월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시댁과 불편한 일이 많아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 판이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이상해졌어요. 알러지가 그렇듯이 자폐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 때로는 그것을 태아 시절에 느꼈을지라도 그것이 극심한 알러지 반응의 시작 포인트가 되고 그것이 약하게 타고난 연결고리를 얼마든지 악랄하게 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불행과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는 뇌에 극심한 타격을 주며 뇌신경계 질환으로 악화되는 접점을 만듭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여러가지 요인들을 자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정리를 했지만 원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찐 원인을 찾아내라 말씀하시면 저는 9번을 골라내겠습니다. 감정적인 충격, 스트레스,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경 말입니다. 원인 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데요. 위에 적어놓은 저 항목들이 다 자폐 치료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폐와 관련되는 알러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